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둘러싼 상황. 이른바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4월 서울시장 보선 앞두고 온도차 확연하다. 야당은 뜨겁고 여당은 조용하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당에서도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뭔가 잔잔하게 가고 있어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 단일 후보권으로 굉장히 목소리들이 많죠. 그리고 뭐 갑로들박도 꽤 있습니다. 일단 주목도 측면에서는 야권 쪽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요. 야당 예상 후보군이 많아 경선룰을 고민이다. 여당은 경선 흥행도 기대가 어려운 상황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답니다. 일각에서는요. 여당의 주자로서 김동연 전 부총리 어떠십니까? 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이 김동연 전 부총리는 아무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요 상황 좀 여야의 상황을 좀 정리한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를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현이 등장을 하네요. 죽 써서 안철수 줄라. 그러면 여기서 죽을 쓴 거는 국민의힘이죠. 여기서 죽을 썼다는 거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만들어서 죽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안철수 줄라로 간다는 겁니다. 내용 보면은요.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룰을 놓고 고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안철수 입당론, 뭐 안철수 경선론, 그러니까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 방식을 놓고 갑로늘박입니다. 정리된 게 없습니다. 아직은요. 자, 또 다른 이 서울시장 주자로 꼽히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와 시민 경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또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까지 섞여져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또 몇 가지 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목적은 같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는 것, 그 선거 승리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고, 그리고 또 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한 정당만으로는 힘들고 기존의 제1야당 그리고 또 저희 국민의당 그리고 합리적인 그 진보에 이르는 사람들 이런 그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유권자들이 있다고 할 때 이분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두 다 야권을 찍을 수 있도록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철수 대표 관련해서 예. 당내에서도 사실 단일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아니 같은데. 나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임이지 밖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네. 직접 이렇게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 된다. 아니 그냥 우리가 우리 후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네. 얘기지 뭐 어느 특정인이 밖에서 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이 단일화를 해달라 하는 여기에 반응을 볼 필요가 없다고. 자, 김종인 위원장이 뭐 관심이 없습니다. 반응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거 날짜 보시면요. 며칠 지난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지율 이 여론조사 결과가 참 많이 나왔잖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기 매일경제 MBN 이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앞서서 일면기사 잠깐 봤습니다만 다시 좀 불러왔습니다. 여기 보면 안철수 23.9, 나경원 11.1, 오세훈 11, 그리고 없다가 35. 그러니까 없다가 일단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동적인 표가 많이 있다는 거지만 일단 이 숫자 보면 안철수 대표가 단연 앞섭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관심이 없다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윤구찬 변호사. 국민의힘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생각은 뭡니까? 일단 안철수 대표의 생각을 먼저 밝혀야죠. 아,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 거기도. 그러니까 단일 후보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다 공감대가 있어요. 지금 안 예.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안 대표도.
그렇다면 국내 후심 입장에서는 현재 경선들도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하자라고 제안을 해줘야지 예. 그거에 대해서 협상이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안 제가 대표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해가 바뀌기 전에 안철수 대표를 좀 만났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보면 입당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그 부분은 배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본인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고요. 예. 그때 주관식으로 딱 말씀을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합시다라고. 그럼 그 안과 국민의힘 안과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어떤 예. 안을 정하는 것인데 지금 그냥 단일화가 필요하다. 아.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너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라고 하니까 뭔가 본인의 제안이 명확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경선 룰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입당 이후에 하는 걸 포기하고 먼저 국민의힘 후보를 뽑고 나서 그다음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 전체 야권 후보를 놓고 단일 경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오히려 야권의 분열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예. 대표가 먼저 정확히 어떤 게 유리한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 예. 국내 힘에 들어와서 경선 치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경선 룰만 바꾸면. 오. 왜냐하면 야권 국내힘 후보가 만약에 선출이 되고 나서 예. 단일화를 하게 되면 또 역선택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걸 걸르는 조치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국내힘 후보 등을 지원하지 않는 야권을 지원하지 않는 분이 안철수 후보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역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때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사실은 지금 확정이 곤란해요. 예. 그러니까 이름 보면 국내힘으로 들어오는 것이 당원들 투표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보이겠지만 예. 경선 룰에 따라서는 그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안 후보 안철수 대표가 먼저 국내심에 어떻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논의가 진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상황, 이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더 여유가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더 여유가 있는 겁니까? 앞으로 협상이 벌어질 텐데 누가 지금으로서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까? 안철수 대표가 여유가 있죠. 버티면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지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다 입당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동의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는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권이 연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입당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수순인 거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대의 명분에 따라서 서로가 희생을 하면서 모여서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방법은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안철수 당대표가 나와서 예. 마지막 파이널에서 그럼 예를 결정하는 들면 방식들은 통상 뭐 1단계는 먼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를 만들고 2단계로 밖에서 다시 단일하다고 뭐 과거 이제 박원순 아. 또 서울시장이 만들었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으로 저는 간다고 얘기할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답답할 거예요. 상황은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 대안인 인물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 표현이 맞는 겁니까? 죽 써서 안철수 줄라 이 표현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상황은 알 수 예. 없습니다만 일단 모든 여론 지표가 보면 압도적으로 안철수 당대표가 높은 지지가 나오는 상황이고 예. 거기에 반해서 국민의힘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쭉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103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수도 서울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3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 대표가 저희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을 때 예. 국민의힘이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 말고요. 이후 대선에서 어떻게 자기 지지층들과 당원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딜레마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에게는 지금 좋은 상황이 온 것 같다. 왜냐하면 버티면 되니까. 버텨서 야권 단일화라고 명분만 찾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거기에 맞게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지부진한 상황인 거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더라도 안철수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 지금의 위치들을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하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금 100석이 국회의원 숫자가 100석이 넘는 그래도 큰 정당인데 고민에 빠진 이유는 당 지지율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된 후보의 지지율, 당 후보의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고요. 특히 대선 관련해서 대선 주자, 당내에 있는 대선주자 지지율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고 밖에 있는 다른 인물들을 바라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는 대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초에 여론조사 결과 참 많이 나왔습니다. 대선 주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런데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범위를 좀 좁혀보면요. 여론조사별로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윤석열 총장은 ARS 자동응답으로 하면 1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화 면접으로 하면 1위.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냐는 거죠. 샤이 윤석열이 있는 거 아니냐. 직접 통화하길 꺼려서 그냥 ARS, 이거는 기계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는 부담 없이 뭔가를 표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지지율 조사 3가지가 소개되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주목하실 거는요. 빨간색으로 된 겁니다. 빨간색으로 된 거 보면 여기 첫 번째 소개된 여론조사 보면은요. 윤석열 총장이 30.4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른 조사는요. 빨간색이 2번째, 3번째가 있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는 ARS로 한 것. 나머지 2개는 전화 면접 조사 비중이 컸다. 전화 면접 조사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샤이 윤석열이 혹시 있는 거 아니냐. 방식에 따라 좀 다르다. 이 분석인데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대별 이를테면 배분 예. 이것도 함정이 있을 수 있죠. 무대면으로 하다 보면 예. 4년 전인 2016년에 미국 대선 그리고 우리의 총선 이 두 사례 때 ARS 방식을 주로 활용했던 여론조사였는데요. 예. 두 여론조사가 얼마나 민심을 잘못 읽었는지를 우린 여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 중에는 CNN은요. 그 이후에 ARS 방식으로 수행된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2016년에 너무 뜨겁게 띄었고 전혀 상반된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예. 전했다는 어찌 보면 책임감이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까지 뭐 가리는 언론 매체는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연말에 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예. 발표가 연초에 됐는데 한 10개 전후였죠. 예. 대부분 ARS 방식 많았고 예. 보니까 한두 개는 100% 대면 조사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예,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면 대면 조사를 하면 지금 처음에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본인의 뜻 제대로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실제로 나는 지지를 하는데 겉으로는 지지 안 하는 척하는 흔히 말하는 샤이 어쩌고 예. 저쩌고가 샤이 붙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사실 드러나기 힘들죠. 그러나 그 대신 적극적인 자기의 지지 의사를 밝혀야 되는 그런 그런 분들은 점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도의 의지가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여론조사의 기법으로 충분히 저는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단일 여론조사 기관이 뭐 일주일 단위는 너무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곳이라면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ARS 방식이 과도하게 들어있다면 그건 또 이 가감을 해서 봐야 예. 된다는 점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개 중에 30%의 여론조사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다. 근데 까보니까 ARS 방식이더라. 예.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그 여론조사 기관이 리얼미터가 쭉 여론조사를 해온 기관이긴 합니다만 예. 신뢰를 잘못하면 얻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돈이 들더라도 결국 돈 문제거든요. 돈이 들더라도 돈과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응답률, 그다음에 분포의 넓이 뭐 이런 차이인데 돈과 시간이 들더라도 흐름을 쭉 볼 수 있게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대선 때까지 끌고 가주는 게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를 예. 얻을 수 있다. ARS 방식은 당장 돈은 적게 들고 짧은 시간 내에 할 수는 있지만 예. 나중에 보면 결국 민심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사례를 또 반복할 수 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아무튼 이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결과 차이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곁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리얼미터 조사 좀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자, 여기 뭐 리얼미터 조사는 사실 매주 여론조사 실시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윤석열 총장이 30%대가 나왔어요.
최영철 편집위원. 뭐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흐름을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앞에 있는 3자가 나온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윤 총장의 가치를 인정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저는 윤 총장이 좀 거품이 많지 않은가. 지금 그 실제로 검찰총장이 저렇게 정치로 나서서 예. 저렇게 했을 때 거품이 거치고 나면 과연 건더기는 얼마나 남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죠. 그런데 윤 총장이 저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윤 총장의 거품이란 게 사실 윤 총장이 저렇게 단거리 스퍼트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저거 6개월, 7개월 저렇게 지속 가능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사실 있어 이렇게 봤는데 추미애 장관과 1년을 싸웠단 말이죠. 1년 싸운 거 보니까 저 사람 단거리로 그냥 끝날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그렇다면 완주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30%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유권자들의 표가 여기에 좀 더해지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교 대상이었던 예전에 공무원 출신 대권 후보들, 고건, 뭐 반기문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장거리 주자로서 완주하는 데 실패했거든요. 예. 단거리 스포트에는 성공했지만 그렇다면 윤석열은 고건, 반기문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윤석열에게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올해 윤석열 총장의 임기 동안에 예. 원전 수사라든가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라든가 이러한 수사가 또 많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윤 총장이 또 다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예. 윤 총장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다크호스가 아닌지 일단 금메달인지 동메달인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메달권에는 들어왔다. 그리고 이 메달이 굉장히 그 스포트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윤 총장이 굉장히 좀 유리한 지경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올 때마다 또 국민의힘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당 밖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당 밖의 인물. 이른바 야권, 보수 야권으로 간주는 되지만 당 밖의 인물이니까 또 고민을 빠지는 겁니다. 당에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지율 결과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